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급성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양정훈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정훈입니다. 네, 교수님, 질환에 대한 수식어들이 좀 강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급성 심근경색인 것 같아요. 돌연사라든지 초기 사망률, 조용한 살인자,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 사망 원인의 80%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건 정말 좀 심각한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가요? 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굉장히 언론에서도 자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통계적으로는 초기 사망률이 약 30%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중에 한 반 이상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잘 오시더라도 10명 중에 1명은 병원 내에서 사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 안 걸리고 피해가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은 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거기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근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관상동맥 수축과 박리, 그리고 빈혈과 대사 증가 등 다양한 2차적인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든가요?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습니까?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아무래도 가슴 흉통, 압박감, 터질 듯한, 조이듯이 이런 흉통을 주로 호소하시고요. 식은땀을 흘리시거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힐 정도, 그러니까 혈전, 피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도 증상이 전혀 없다가 통증이 올 수도 있나요? 전형적으로는 말씀드린 가슴 압박감의 흉통이 대부분 이제 호소를 하시는 증상인데요. 고령의 여성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통증에 좀 둔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가슴 답답함 혹은 체한 듯한 느낌 정도만 호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경미하게 올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방금 얘기하신 고령, 여성, 당뇨병 환자분들이 모두 다 교집합으로 다 같이 갖추고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고령이거나 아니면 여성이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거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나씩 있을 때도 그렇다는 건가요? 가장 흔한 경우는 고령의 여성이거나 네. 혹은 당뇨병을 갖고 있거나 각각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흉통이라고 하면 가슴 아프다, 다소 주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가 좀 어떻게 아파야 심장 쪽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로는 흉골하, 정중앙의 가슴 부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왼쪽 가슴을 주로 어떤 심장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보통은 딱 가운데 흉골하 정중앙 부위에 돌로 누르듯한 압박감 혹은 쥐어짜는 듯한 쪼임, 둔탁한 느낌, 이런 통증을 주로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경험하는 의심 증상들 중에서 이 가슴 통증이 가장 흔한 건 맞습니까? 가장 흔하게는 가슴 통증이 맞고요. 그 외에도 일부에서는 체한 듯한 느낌이다, 혹은 목이 따끔거린다, 어지럽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가슴 통증일 경우에 어떤 증상의 지속 시간이랄까요? 주기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처럼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특징이고요. 보통은
10분 이상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음. 심근경색 전 단계라고 이해하고 계신 이제 협심증,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5분 미만의 통증이 이제 악화와 완화가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심근경색 뭐 이렇게 하면 다들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나이 뭐 아니면 주변 날씨하고도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나이는 아무래도 관상동맥의 동맥 경화라는 그런 현상은 세월의 흐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들수록 동맥 경화는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날씨는 보통은 아주 추운 날씨나 혹은 환절기처럼 기온 변화가 아주 심한 날씨에서는 추워질 때는 일반적으로 혈관이 오므라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므라들면 아무래도 관상동맥에도 혈류 저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씨나 기온 변화가 심할 때는 아무래도 심근경색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에 뭐 가장 흔한 게 가슴 통증이라고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숨이 찬 증상도 있을 수 있을까요? 숨이 찬 증상도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처음에 호소하기보다는 보통 호흡곤란 단독으로만은 급성 심근경색을 바로 의심하기는 어렵고요. 네. 어떤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주로 이제 호흡곤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곤란 단독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처음 의심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제 심근경색이 진행이 돼서 이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호흡곤란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 그러니까 혈관이 좀 좁아진 경우에 어떤 좀 뭐 운동의 부하, 조금 우리 신체 활동이 좀 많아졌을 때 이런 호흡곤란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호흡곤란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각자의 표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어떤 액티비티에 숨이 찼는가, 혹은 그런 것들이 지속됐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호흡곤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평소에는 쉽게 몇 층 이게 계단 쭉쭉 올라다녔는데 갑자기 그 정도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생긴다,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협심증이라는 거는 관상동맥이 이제 좁아져 있는 상태를 흔히들 일컫는데 어떤 심장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은 심장 자체의 산소 요구량이 늘거든요. 근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그만큼의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하나 이제 체하거나 뭐 이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는 경우들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요. 환자분들 중에 흉통보다는 체한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으신데요. 보통 임상적으로는 관상동맥 주행 중에 어떤 심장의 밑에 부분을 공급하는 그런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위와 이제 횡격막을 마주해서 바로 연계해 있기 때문에 이쪽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간헐적으로 체한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슴이 아프다, 통증이면 병원에서도 딱 심장 쪽 의심을 하고 뭐 심전도 검사나 이런 걸 해보기가 용이할 텐데 이렇게 체한 증상으로 오면은 처음에 대부분 소화제를 주거나 의심하기가 쉽지 않아서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위험군 환자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은 단순히 체한 증상을 호소해도 반드시 심전도를 찍어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증상이 있는 분들도 이제 저혈당 쇼크나 뭐 고혈당 뭐 혼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응급실로 왔을 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또 심장 쪽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흔하게 환자분이 교과서처럼 어떤 병력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증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체한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혹은 고령의 여성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처럼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은 아주 막연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반드시 심전도를 찍으면서 급성 심근경색을 배제하는 게 어떤 급성 진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들으면서요. 네네. 고령 여성인 경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근경색에서 네네. 경미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럼 고령 여성인 분들은 어떤 이유로 병원에 왔다가 심근경색이 발견되는 건가요? 고령 여성이라고 다 증상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증상이 굉장히 어떤 둔감한, 어떤 막연한, 어떤 강도가 적은 이런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찍으면서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은 아닌지를 이제 체크해낼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응급실에서 궁금한 거는 환자분 상태는 경미하고 그런데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이제 심근경색 파형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혈압도 괜찮은데 이럴 때 네. 이건 응급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전도에서 ST 분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ST 분절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빨리 관상동맥이 금방 막힌 거기 때문에 재개통을 빨리 서둘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T 분절 상승이 저명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비단 아닐지어도 서둘러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T 분절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많이 좀 어려운 단어가 ST 분절에 대한 용어가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냥 심전도상의 심근경색을 나타내는 하나의 소견인 거죠? 네네네. 아주 전형적인 심근경색을 나타내는 소견이 발견이 된다면 증상이 아주 전형적이지 않더라도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또 혈액 검사로도 알아본다면서요? 혈액 검사라는 게 보통 심근 효소 수치를 일컫는데요. 심근 효소 수치는 우리가 관상동맥이 막히고 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 혈중에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 효소 수치가 관상동맥이 막히고 나서는 바로 혈중에서 측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상승이.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을 진단할 때 심근 효소 수치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경우는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증상과 심전도로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가슴 통증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민감을 해야 할 필요가 한 3, 40대가 흉통이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연령별 분포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은 아무래도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들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요즘 젊은 분들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서구화된 생활 습관을 갖고 지내기 때문에 드물지 않게 요즘에는 심근경색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젊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다 심근경색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슴이 아플 수 있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지속되는 흉통이 있다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증상들은 아니어서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이나 뭐 왼쪽 가슴이 왼쪽에 있는 심장 쪽에 있는 가슴이 좀 콕콕 찌른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덜컥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혹시 좀 일반인 분들한테 이럴 땐 좀 병원에 와야 되는 어떤 가슴 통증의 어떤 특징들 한번 더 정리 가능할까요? 네, 그 가슴 통증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심장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심장 통증은 우리나라 분들이 주로 표현하는 표현은 조인다, 누른다, 압박한다 뭐 이런 표현을 주로 쓰는 둔탁한 느낌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네. 우리가 보통은 심장 통증이 아니다, 가짜 통증에 가깝다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콕콕 찌른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또 숨 쉴 때 좀 가슴이 아픈 것 같다. 또는 움직일 때, 여기 뒤척일 때 가슴이 아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우리가 환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주로는 겉의 통증이죠. 그러니까 피부나 뼈, 연골, 근육에 연관된 통증이기 때문에 어떤 가벼운 움직임과 연관한 통증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고 뭐 이런 그 통증은 이제 어떤 심장 외 통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통증이 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가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고 나서부터는 두세 시간부터는 심근괴사가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은 심근괴사가 굉장히 어떤 비가역적으로 오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막힌 거를 재개통해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예사롭지 않다면 뭐 빨리 최대한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인지 여부를 그래도 문진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할 텐데 그래도 딱 이야기만 들으시면 이게 심전도를 찍기 전에 심근경색일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앞서서 뭐 얘기해 주신 어떤 뭐 증상의 지속 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급성 심근경색인 것 같다라는 어떤 직감을 받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간 겪어보지 못한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느껴진다. 아, 라는 이제 통증이 가장 흔하고요. 동반되는 이제 식은땀이나 어지럼증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죠.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창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다른 것보다는 심전도를 먼저 찍게 되고요. 심전도에서 이제 심근경색을 진단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2시간 이내에 뭐 2시간이 지나면 심근이 이제 괴사가 시작되고 24시간이면 이제 비가역적으로 심근 괴사가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고 결국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까지 막힌 혈관을 뭐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뚫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술을 하는 방이 또 준비돼야 되고 의료진이 또 다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맞습니다. 시간까지의 어떤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병원에서의 어떤 접근성이랄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환자분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그 환자분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가 한 가지고요. 병원에 잘 도착했을 때 얼마나 빨리 막힌 혈관을 재개통할 수 있느냐가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적으로 굉장히 30분만 이동하면 응급 시술이 가능한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병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을 주위의 병원을 잘 확인하고 있으면 골든 타임 안에 다 이제 시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병원 내에서는 낮에 의료진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중재술 시간이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는 시간까지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다 현재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그래서 어떤 미국 심장학회나 저희 나라 이제 심장학회에서 이제 권유하는 그런 시간은 병원에 도착해서
90분 이내에 재개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런 원칙에 맞춰서 다 시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술 그 중간에 어떤 선택지가 스텐트 시술 말고도 이제 혈전 용해제나 이런 걸 쓰는 약물요법이나 아니면은 또 가슴을 열고 수술해야 되는 뭐 개용술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다른 어떤 선택지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병원에서 응급시술이 불가한 상황이다라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드문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서양에서는 어떤 응급시술이 가능한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하는데 시간이 지역적으로 꽤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전용해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혈전용해제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보다 빨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 더 어떤 보편화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을 주제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양정훈 교수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스텐트 삽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 스텐트 삽입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는 거를 이제 재개통하는 건데요. 보통은 풍선으로 1차적으로 막혀 있는 혈관을 열고요. 그거를 잘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고정을 하면은 관상동맥 혈류가 재개통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이제 다시 잘 공급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여러 개 막힌 것도 한 번에 시술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이론의 여지가 많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협심증 단계에서는 여러 혈관, 우리 관상동맥이 이제 세 가닥이 있거든요. 저희 몸속에는 세 가닥의 관상동맥이 있는데 협심증 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혈관을 한 번에 치료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가장 원인이 되는 혈관을 먼저 치료하고 나머지 혈관은 좀 안정이 된 후에 이렇게 시술하는 거를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본인이 가슴 흉통을 먼저 잘 인지하고 이제 빨리 응급실에 오면 좀 다행인데 이미 그걸로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받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치료 성적이나 예후가 어떤지, 좀 더 나쁜지 좋은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아도 스텐트 시술로 다시 생명을 구하는 경우들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심폐소생술을 받고 나서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의 예후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보통은 심폐소생술이 아주 적절히 잘 돼서 병원에 온 경우는 이제 신경학적 그 예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심폐소생술이 적절히 되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서 병원에 왔을 때 신경학적 회복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시술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보통 시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이게 영구적인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보통은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텐트 시술이 꽤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는데요. 보통 영구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스텐트 안에 우리 몸에 재살이 찬다 그러죠. 그래서 스텐트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재살이 차면서 결국에는 몸 안에 깊숙이 이제 삽입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의공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스텐트와 연관한 재발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우문일지도 모르는데요. 스텐트가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MRI나 이런 촬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MRI는 큰 자석이라서 다 네네네. 금속이나 이런 건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스텐트는 네. 괜찮나요? 네, 스텐트는 코발트 크롬이라는 이제 특수 합금으로 주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MRI 검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텐트 이제 삽입을 이제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득과 실을 따져야 할 텐데 실제로 부작용이나 이런 위험, 이런 재발 위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스텐트 혈관이 좁다고 다 이제 스텐트를 넣으면은 스텐트 하나당 발생할 수 있는 재발 확률이 아주 적지 않기 때문에 스텐트는 가능하면 적은 숫자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 스텐트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공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20% 이상 재발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스텐트도 굉장히 발달하고 약물 치료도 굉장히 발달해서 최근 스텐트는 재발률이 5% 미만까지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재발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네요. 네네. 그러면 스텐트를 넣고도 넣은 이후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스텐트가 아무래도 포린 바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스텐트 연관된 혈전증이나 장기적으로는 재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소위 말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게 되고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심근은 손상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보다 잘 보존되게끔 우리가 하려면은 관련된 약물을 신부전으로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약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 혹은 동맥경화가 더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는 스타틴 제제를 먹게 됩니다. 그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는 그 스타틴 제제도 사실은 재발이나 환자의 그 어떤 예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나요? 네네. 가장 키가 되는 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피린, 그 외에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리고 스타틴은 동맥경화반이 더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키가 되는 약인데요. 최근에는 고용량의 스타틴은 오히려 동맥경화를 퇴행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반을 퇴행시키고 더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피를 묽게 하면 또 사실 심장 혈관을 갖다가 더 막히지 않게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피를 너무 묽게 했을 때 출혈 위험이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학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와 안전성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는 어떤 약물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적용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텐트와 연관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를 묽게 가능하면 피를 더 묽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가능하면 피를 더 묽게 하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출혈의 합병증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이 출혈이 고위험군인지 혹은 어떤 재발의 고위험군인지 이런 것들을 다 위험도를 다 이제 층화를 잘 해서 어떤 약물의 강도나 기간 등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건강 검진 목적으로 사실 본인이 급성 심근경색이 이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증상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실 좀 위험도가 있으니까 건강 검진에서 본인의 심장 혈관 상태를 좀 알아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심전도도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건 너무 일시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본인의 심장혈관 상태를 좀 어떻게 미리 좀 점검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좀 소개 좀 가능할까요?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에 보통은 이제 협심증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장에 스트레스를 줬을 때 관상동맥 혈류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검사를 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은 운동부하 검사나 혹은 관상동맥 CT 검사 이 정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협심증 여부 우리가 혈관이 좁아져 있는 여부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굉장히 열심히 나는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왔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 하나 궁금한 게요. 네네네. 검진 중에 아니면은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라 정확지는 네네네. 않은데 관상동맥 조영수를 검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얼핏 들었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는 것들이 위험하진 않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건강검진 목적으로 관상동맥 조영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침습적인 검사 같고요. 네. 우리가 흔하게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에 해당이 되는 CT 검사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어떤 카테터를 넣는 거는 침습적인 검사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증상이 하는 있을 거거든요. 때,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 전에 어떤 스크리닝 목적이나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는 어떤 비침습적인 검사들을 주로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들은 정기적으로 한 얼마 만에 병원을 이렇게 좀 다니면 될까요? 보통은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한두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환자분을 뵙고 있고요. 어떤 시술을 하고 나서 2, 3년 안정이 되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외래에서 뵙고 있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양정훈 교수님과 함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서 위험 인자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위험 인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제 도큐멘테이션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일단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걸렸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로는 이제 나이나 가족력,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가될수록 심근경색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인자지 우리가 모르는 위험 인자도 많이 있다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위험 인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래도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뭐 네네. 고령 그다음에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고지혈, 뭐 흡연,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서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을 딱 발생시키는 뭐 영어로는 뭐 트리거하는 그런 핵심 키 어떤 열쇠가 뭐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유명인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급성심근경색인데요. 근데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겠죠. 하지만 유명인들이 어떤 굉장히 잘 관리받고 있는 사람들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거를 딱 꼬집어서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격적으로 좀 욱하는 성격이거나 화를 잘 네. 내는 사람, 그리고 막 혼자 막 사귀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까요? 관련한 말씀에 연관된 아주 잘 컨트롤된 무작위 연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신 환자분들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화를 잘 내고 혹은 반대로 굉장히 우울하고 소심하고 이런 분들이 건강한 환자에 비해서 더 비중이 높다. 이런 관찰 연구들은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리포터 전수연 씨가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궁금증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함께 들어보시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자다가 왼쪽 어깨랑 날개뼈 부분을 아주 못 필 정도로 불편해서 잠에서 자주 깨게 되는데요. 팔 안쪽까지 통증이 계속 되는데 깨고 나니까 왼쪽 손도 좀 저리더라고요. 가슴 통증은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초기 심근경색의 일종인 건지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통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 증상이 매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처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가끔씩 있다고 하는데 가슴 통증이 이런 심근경색 증상들은 이렇게 매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처럼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지 괜찮다가 가끔 아프기도 한 것이 심근경색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심근경색일 때 스탠드 시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스탠드 시술하면 이거 평생 가는 건지 아니면 제 주변에 보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수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바꿔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데 그게 조금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앞 단계로 가면은 혹시나 그런 병이 오지 않나. 그리고 보통 나이 먹으면 지방간이나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 또 콜레스테롤이 뭐 이렇게 높다 이런 걸 보통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근데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심근경색이 발전을 한다는데 생활할 때 뭐를 좀 조심해야 되며 그거를 알면 예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딸기나 생선이 좋다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도 잘 확신이 안 오고 그게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남자분이 주셨는데 이분이 자다가 왼쪽 어깨 이 날개뼈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자주 깨게 되는데 팔 안쪽까지 통증이 좀 있고요. 깨고 나니까 왼쪽 손도 좀 저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 통증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류성 또 식도염이 있으신 분이셔서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은 심근경색의 어떤 초기 증상 이런 경고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된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 보통은 이제 왼팔이 심근경색이나 이제 심장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왼쪽 팔로 뻗쳐가는 그런 네. 통증이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증상은 겉에 통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움직이는 자세나 어떤 잠을 주무시는 그런 자세 혹은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눌리는 신경이 눌리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통증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네. 겉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근육, 신경, 피부 이쪽 계열의 통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까요? 환자분께서 이제 낮에 활동 중에 어떤 계단을 오르거나 어떤 급하게 운동을 하거나 혹은 빨리 걷거나 뭐 네. 이런 어떤 활동 중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 쉬면은 좋아지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 협심증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네. 관련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네. 낮에 활동 중에 전혀 증상이 없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슴 통증이 있으신 그 어머님 얘기이신데 이분이 뭐 평상시에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심근경색의 일종인지가 궁금하다. 아니면 지속적으로만 나타나야 심근경색인지도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이제 스텐트 수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평생 가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셨거든요. 말씀하신 증상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 증상은 아니시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협심증, 네. 우리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활동을 많이 하는 상황, 계단 오르거나 급하게 걷거나 뭐 뜀박질을 하실 때 이럴 때 증상이 있고 쉬면은 언제 그랬냐니 좋아지고 이런 네. 게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증상이 나오고 심장의 부하를 해제했을 때 증상이 없어지는 게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통증이 발생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렇게 잘 여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통증이 해제가 된다. 그런 거는 전형적인 관상동맥 연관된 증상이기 때문에 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텐트 시술은 스텐트는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고 삽입이 되게 나면 그거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요. 관상동맥에 이때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어머님이 뭐 사실은 스텐트 수술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사실은 그 친구 어머님이 이분은 스텐트 수술을 했는데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중간에 무슨 또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스텐트와 연관된 그 재협착의 그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5% 미만이라고 최근에는 알려져 있는데요. 네. 스텐트를 넣고 나면 그게 평생 잘 유지되는 경우가 100명에 한 95명이 되고요. 아, 5명 정도는 다시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막힌 데를.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뭐 지방간 뭐 이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근경색인데 이걸 또 예방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오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그 생활에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 심근경색 오지 않게 노력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딸기랑 생선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뭐 딸기나 생선은 이제 그 특히 생선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뭐 몸에 좋죠.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음식을 뭐 드시면은 네. 당연히 이제 혈관 건강에도 좋은 거는 네. 당연한 이치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은 식생활로 어떤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절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스타틴이라는 그런 고지혈증약, 네. 고콜레스테롤 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약을 적극적으로 드셨을 때 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 생활 습관은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강한 식습관이죠. 건강한 식습관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혈관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주기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바쁜 현대인들을 어떤 매일 운동을 해라, 매일 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를 레코멘데이션을 보통을 해도 네. 현실적으로 쉽지 그렇게 않아요. 하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외래에서 보면. 네. 보통은 저희가 외래에서 현실적으로 레코멘데이션 하는 경우는 하루 건너서 하루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많지는 않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이라도
하루 건너 하루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이라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리포터 전수현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급성 심근경색을 주제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 들어봤는데요. 들을수록 위험한 질환이고 평소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성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환자, 스스로가 고위험 환자임을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부터 조절하는 데서부터 이제 예방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실제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묵직한 압박이 동반되는 흉통이 10분 이상 지속됐을 때는 119 등의 호출을 통해서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양정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